프랜시스 치점이 9살 되던 해의 어느 날 아침, 프랜시스는 식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로 핫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으나 토요일이었고 연어를 낚기에는 가장 알맞은 날씨였으므로 프란시스는 기뻤다. 어머니는 강낭콩 오트밀 냄비를 들고 와 아버지와 프란시스의 접시에 바쁘게 덜어주고는 자기도 식탁에 앉았다. 낡은 저지바지에 낚시용 장화를 신은 아버지는 큰 체구를 앞으로 숙인 채 말없이 오트밀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 알렉스 치점은 트위드사이드 읍내에 있는 제3어장의 주임이다. 프랜시스는 아버지와 함께 어장에 가서 낚시질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이면 기분이 좋아서 커다란 알사탕을 사주곤 했다. 부자간의 정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일요일이 되면 성당에 가서 미사 참례를 끝내고 함께 산에 올라가 산딸기와 산복숭아를 따기도 했다. 그런 때는 어머니도 함께 가끔 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는 날은 마치 소풍이나 들놀이를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식사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알렉스, 오늘 밤은 좀 빨리 들어오셔야 해요. 읍내에서 시민음악회가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잠자코 있었다. 아버지는 아마 강물이 불어나는 것이라든가 그로 인해 연어가 잘 잡히지 않는 것 따위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도 이내 오늘 밤의 시민음악회를 생각해낸 것 같았다. 여보, 당신 정말 시민음악회에 가고 싶소? 아버지가 미소를 지어 보이자 어머니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좀처럼 가져볼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도 읍 의원이니까 단상에서 가족과 함께 자리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버지의 미소가 짙어지면서 눈 언저리에 온통 다정한 주름살이 잡혔다. 프란시스가 제일 좋아하는 미소였다. 엘리사벳, 당신을 위해서 오늘 밤엔 꼭 가야겠군. 알렉스 치점은 홍차잔, 깨진 컵, 삐걱삐걱 소리나는 구두를 몹시 싫어하는 성미인데다 이 마을에 집회라는 것 또한 아주 싫어했다. 그러나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아내는 결코 싫지 않았다. 어머니는 겨우 구원되었다는 듯이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고마워요 여보 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늘 타인캐슬에서 폴리와 노라가 함께 오기로 되어 있어요. 한데 네드는 일이 바빠서 못 온대요. 어머니는 다시 알렉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에탈의 계산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켜도 좋지 않아요? 알렉스는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는 듯 엘리사베스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프란시스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돌아가신 고모는 이 읍내에서 60마일쯤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타일캐슬에서 유니언이라는 술집을 경영하는 네드 네던에게 출가했다. 이 네드의 누이 동생 폴리와 엄마 없는 폴리의 조카 10살짜리 노라는 정확히 말해서 프란시스에게 아주 가까운 일가라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프란시스 집에서 언제나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에탈에는 내가 가야 해.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긴장된 침묵 속에서 프란시스는 어머니의 안색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샘 멀리스라든지 그 밖에 누구든 기꺼이 가줄 텐데. 아버지는 뭐라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스코틀랜드인 특유의 배타적인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말없이 어머니를 쳐다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좀 흥분해 있었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체면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듯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다. 날 안심시켜줘요, 알렉스. 요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그곳에 또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아버지는 커다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는 듯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남몰래 간다면 당신도 싫을 거야. 안 그래? 그는 웃으면서 벌떡 일어났다. 빨리 갔다 오겠어. 당신과 폴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음악회에 늦지 않도록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지고 말았지만 어머니는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어 장화를 신은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프란시스는 풀이 죽어 시무룩해졌다. 어쩐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도 들었다. 사실 아버지는 다른 때와 달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프란시스를 바라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오늘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엄마는 아주 바쁘니까 네가 도와드려야 해. 손님들이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을 거다. 실망이 가득 찬 눈에 눈물이 가득 꿰어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프란시스는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이 위로하듯 어깨를 꼭 잡아주는 걸 느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애정이 가득 찬 눈빛으로 두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는 잠자코 나갔다. 정오가 되자 비는 그쳤는데도 프란시스는 웬일인지 우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시간 가는 것도 몹시 지루하게 여겨졌다. 근심에 쌓인 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될 수 있는 한 보지 않으려 하였지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도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 치점 일가는 이 조용한 읍내에서는 잘 알려진 집안이었다. 그래서 방해를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존경을 받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매달 아버지가 어획고 조사를 나가는 어업회사의 본가가 있는 에탈 읍내에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100년 전 에탈 읍은 프로테스탄트 장로교파에 피로 물들었으나 지금 와서는 그 반대로 가톨릭 신자가 가혹하게 탄압을 받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시장이 주도자가 되어 맹렬한 종교 박해를 일으킨 것이다. 비밀 집회가 결성되기도 하고 광장에서 열리는 대회로 인해 군중의 심리는 여전히 들떠 있었다. 군중 폭동은 일단 진정되긴 했으나 그 읍내에 살고 있는 소수의 가톨릭 신자들은 마을에서 쫓겨나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가톨릭 신자가 에탈 읍내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협박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었다. 사실 지난달에도 그는 습격을 받았으나 이 건장한 어장 감독은 오히려 상대방을 보기 좋게 때려눕히고 말았다.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오늘, 아버지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그곳으로 간 것이다. 프란시스는 자기 생각에 위축되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째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종파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존경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아버지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어째서 그런 아버지를 사람들이 해치려는 걸까? 따뜻한 피가 돌고 있는 심장 한복판에 갑자기 예리한 칼이 박히기라도 한 듯 그는 종교라는 말 앞에 몸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같은 하나님을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예배한다. 그런다고 해서 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에게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수수께끼였다. 4시에 역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프란시스는 같은 또래인 노라가 명랑하게 말을 걸어왔으나 느끼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주면서 물 웅덩이를 뛰어넘곤 했다. 폴리 아주머니와 엄마는 그들 뒤에서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웬일인지 오늘 불길한 일이 닥쳐올 것만 같아 무거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노라가 쾌활하게 제잘거리고 있는 것도, 갈색 끈이 달린 새 옷을 입은 말끔한 그녀의 모습도, 그를 만나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까지도 프란시스를 조금도 기쁘게 해주진 못했다. 프란시스는 침울한 얼굴을 한 채 카넬 게이트의 깔끔한 낮은 회색 석조 건물인 자기 집에 이르렀다. 집 앞은 여름이 되면 아버지가 곽꽃과 베고니아를 잘 가꾸는 손질된 작은 정원으로 되어 있으며 번쩍번쩍하는 현관과 티끌 하나 없는 돌층계는 지나치게 깔끔한 어머니의 성격을 잘 나타내준다. 새하얀 커튼을 친 창문 뒤로는 빨간 제라늄이 피어있다. 노라는 무척이나 기쁜 듯 쉴 새 없이 제잘거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차 마실 시간까지,
안셀모 닐리와 함께 놀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프란시스,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할까? 프란시스는 처음엔 싫다고 했지만 노라가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들어주는 그였기 때문에 오늘은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안셀모를 한번 골탕 먹이자. 노라는 재미있다는 듯 웃어가며 말했다. 프란시스는 마당 무퉁이에 있는 헛간에서 삽과 물뿌리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노라가 시키는 대로 보리수가 우거진 땅에 2피트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부었다. 그런 다음 헌 신문지로 그 위를 덮었다. 노라는 그 신문지 위에 다시 마른 흙을 뿌려놓았다. 두 사람이 삽을 갖다 두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안셀모 밀리가 흰 세일러복을 깔끔하게 입고 나왔다. 야, 우리 성당놀이 하자. 안셀모는 열심한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프란시스와 함께 성 골룸바 성당의 성가대원이었다. 그는 때때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커다란 눈에 감동적인 눈물을 머금은 채 기도하곤 했다. 그럴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수녀들은 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를 꼬마 성인이라 불렀다. 오늘은 성 율리아 축일이니까 성당놀이가 더 알맞을 것 같아. 노라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래, 저 보리수 밑으로 가자. 놀이가 아니라 진짜 기도라는 거야. 내가 신부가 되어 수단을 입고 성합을 가지고 가는 거야. 프란시스, 너는 내 복사가 되도록 해. 너는 제단을 꾸미는 수녀가 되고 말이야. 하며 안셀모가 말했다. 안셀모는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지만 프란시스는 불현듯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는 아직 자기 감정을 확실히 이해할 나이에 이르지는 못했다. 안셀모 편에서 내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도 그의 지나친 신심 앞에서는 왠지 이상스러운 불편함을 느낄 뿐이었다. 하나님이란 그에게 있어 지독히 무서운 존재였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깊은 내면에 숨기고 있었다. 주일학교 교리반에서 안셀모가 나는 구세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미합니다. 라는 열정적인 말을 했을 때 프란시스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유리구슬을 만지작거리며 온몸이 빨개지도록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느닷없이 유리창을 하나 깨뜨려버렸다. 어느 날 아침 정기적으로 병자 방문을 하고 있던 안셀모가 통닭구이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팍스턴 할머니에게 갖다 줄 것이라 뽐냈다. 프란시스는 공부 시간에 몰래 교실을 빠져나가 통닭꾸러미를 놓아둔 응접실로 내려가 통닭을 빼내고 대신 썩은 동태대가리를 넣어두었다. 통닭은 친구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어부의 아내였던 팍스턴 할머니는 거짓말쟁이로 소문났는데 간경화증 때문에 빼빼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토요일 밤이 되면 카넬게이트에서 정신병자처럼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다. 통닭을 잃은 안셀모의 눈물과 팍스턴 할머니의 저주는 프란시스에게 깊고 어두운 만족감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도 안셀모에게 달아날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주저하면서 천천히 말했다. 누가 앞에 설까? 물론 나지. 안셀모가 아주 뻐기며 말했다. 세 사람은 한 줄로 섰다. 노라의 드높은 노랫소리에 맞춰 행렬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리수 밑에 다가서자 안셀모는 합장한 손을 하늘에 벌렸다. 순간 그의 몸은 신문지로 덮어놓은 흙탕물 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다. 10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흙탕물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안셀모의 울음소리가 노라를 웃기고 말았다. 안셀모가 엉엉 울면서 죄악이다. 이건 죄악이야. 하고 자지러질 듯이 외치고 있는 동안 노라는 정신없이 웃고 있었다. 그러면서 노라는 싸워봐 안셀모. 왜 프란시스를 때리지 않는 거야? 하고 외쳤다. 싫단 말이야. 그런 짓은 안 해. 난 이쪽 뺨을 또 내놓을 거야. 하고 그는 집으로 뛰어가 버렸다. 노라는 배를 움켜쥐고 어쩔 줄을 모르며 프란시스에게 매달렸다. 노라는 어찌나 웃었던지 숨이 막히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웃지 않았다. 그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물끄러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에탈 읍내에 가서 저기 우글거리는 속을 걸어가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일까? 차 마실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계속 말이 없었다. 조촐한 바깥방에는 스코틀랜드식으로 손님을 접대할 준비가 이미 돼 있었다. 소박한 살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접시와 그릇, 도금을 한 나이프와 포크가 식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프란시스의 어머니는 폴리 아주머니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순진하고 조금 지나칠 정도로 진지한 얼굴은 불빛에 약간 상기되어 보였다. 그리고 때때로 시계를 흘끔흘끔 바라보곤 했다. 불안과 안심으로 뒤범벅된 하루해를 보내고 지금 자신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애써 자신을 타일렀으나 그녀는 여전히 온 신경을 귀에 모으고 남편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기다리는 것이 초조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그리 번창하지 못한 조그마한 빵집을 경영하는 다니엘 글래니의 딸로 태어났다. 프랜시스의 외할아버지는 타인캐슬 읍내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조선소가 많고 권태롭게 짝이 없는 다로라는 조그마한 읍내에서 빵집을 경영하는 한편 교단에서 야외 설교사로 선출되어 개신교의 어느 특이한 단체를 지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18살이 되었을 때 무슨 일로 빵집이 일주일 동안 휴업한 사이에 트위드사이드의 젊은 어부 알렉스 치점과 열렬한 연애를 한 끝에 단숨에 결혼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다른 종파끼리 결합한 결혼은 불행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보기 드문 행복을 이루었다. 신앙에 대해서도 치점은 무턱대고 믿는 광신자가 아니라 온건하면서도 대범한 형이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는 따위의 일은 생각한 적도 없었다. 어려서부터 신물이 날 정도로 신심을 주임받았던 어머니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아버지로부터 넓은 관용의 덕을 배우는 등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거쳐왔기 때문에 종파상의 토론 따위는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꿈과 같은 신혼 시절이 지났어도 어머니는 매우 행복했다. 그녀의 말을 빌리면 그이가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주었다. 세탁기를 고치는 일에서부터 닭장을 잠그는 일, 벌집에서 벌꿀을 내려주는 일까지 언제나 잘 해주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든지 서투른 것이 없었다. 그가 재배하고 있는 탱자 농장은 트위드사이드에서 가장 아름다웠으며 그가 기르는 닭은 박람회에서 꼭 1등을 차지했다. 얼마 전 프랜시스에게 만들어준 비둘기집은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도 훌륭한 것이었다. 프랜시스가 잠자리에 들고 바람소리와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겨울밤이면 그녀는 산뜻한 화덕 곁에서 뜨개질을 하곤 했다. 그럴 때면 젊고 건장한 그녀의 남편은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잠자코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상당한 미소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는 완전히 침착성을 잃은 눈으로 시계를 쳐다봤다. 이미 음악회에 가야 할 시간은 지나버렸다. 창밖에는 다시 구름이 모여들어 캄캄해지는 듯 하더니 굴다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때 노라와 프란시스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아들의 근심스러운 시선을 피했다. 지금 들어오니? 폴리 아주머니는 두 아이를 곁으로 부르고는 어떻게 해서든 그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애썼다. 재밌게 놀았니? 그래, 잘했다 노라야. 너 손 씻었니? 프랜시스야, 너 오늘 밤 음악회에 간다니 좋겠구나. 나도 음악을 아주 좋아한단다. 노라야, 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니? 얌전히 있어야 해요. 이제 저녁을 먹을 테니까. 이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조바심 치는 마음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마음이 불안해져 어머니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알렉스를 기다리는 건 단념해야겠어요. 자,
우리끼리 차를 마시기로 해요. 그녀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알렉스는 이제 곧 돌아오겠죠. 차는 정말 맛이 좋았다. 빵과 과자도 잼도 어머니가 손수 만든 것으로 모두 다 맛이 훌륭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된 공기가 식탁 주위에 감돌고 있었다. 언제나 시치미를 뚝 떼고 프란치스를 은근히 웃기던 폴리 아주머니도 농담을 잊어버린 듯 다정하게 앉아서 무릎을 꼭 붙인 채 찻잔을 들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이미 마흔을 바라보는 노처녀였다. 긴 얼굴은 피로해 보였으나 인상이 좋은 얼굴이었다. 약간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품위 있는 침착한 모습과 너그러운 듯한 태도는 벅 교양이 있어 보였다.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모자를 새깃으로 장식한 모습 등 그 모두가 다정한 인상을 풍겨주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말이에요, 엘리사벳.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침묵을 깨뜨렸다. 밀린의 아들도 이 자리에 부를 걸 그랬나 봐요. 네드는 그 아버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신학교에 간다죠? 안셀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무엇이나 다 알고 있다는 듯 다정한 시선으로 프란시스를 바라보았다. 프란시스도 홀리엘에 보내는 것이 좋지요? 안 그래요? 엘리사벳, 당신도 이 아이가 재단 위에서 강론하는 걸 보고 싶죠? 하지만 외아들이니까 안 돼요. 바로 그 외아들을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폴리 아주머니는 아는 척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자기 아들은 틀림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다. 유명한 변호사가 되든지 혹은 덕망 높은 의사가 되든지 어느 편이든 좋았다. 그러나 성직에 몸을 던져 화려하기는커녕 쓰라린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알렉스가 빨리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있다가 우리 모두 음악회에 늦어버리고 말 텐데. 틀림없이 아직까지 계산이 끝나지 않아서 늦는 걸 거예요. 폴리 아주머니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는 완전히 침착성을 잃고 침통할 정도로 풀이 죽어 있었다. 아마 지금쯤 합숙소에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탈에서 올 때는 언제나 그곳에 들르곤 하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필사적이었다. 아마 우리들의 일따위는 잊어버리고 말았는지 모르지. 아주 성미가 느긋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앞으로 5분만 더 기다려보죠, 폴리.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하고 애써 말했다. 차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불안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엘리사벳은 걱정에 앞서 그 이상 더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서린 얼굴로 대리석 시계 쪽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던지며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폴리, 잠깐 실례하겠어요. 빨리 다녀올게요. 왜 늦는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프란시스는 아까부터 지독하게 근심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좁은 사이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기등등한 얼굴들이 몇 나타나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많은 군중에 에어싸워 치받치고 군중 속에 쓰러져 있기도 하고 돌계단 위에 머리가 부서져 있기도 하고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알 수 없는 공포 때문에 떨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나도 데리고 가.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는 여기 남아서 아주머니를 대접해드려야 하지. 폴리 아주머니는 머리를 저었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격해가는 불안에도 태어난 모습이었다. 지금도 계속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데리고 가세요, 엘리사벳. 노라와 저는 염려하지 말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프란시스는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래, 그럼 따라오렴. 어머니는 그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었다. 그리고 자기도 망토를 두르고는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밖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칠흑같이 깜깜했다.
길바닥에 물방울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리는 빗물은 도랑으로 급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간신히 머켓 와인드의 언덕을 올라서자 멀리 읍내의 공회당에 켜진 조명등이 희미하게 보였다. 심한 비바람과 어둠에 휩싸이자 프랜시스는 또다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이를 뿌리치려는 듯 입술을 꼭 깨물고 차츰 빨라지는 어머니의 걸음을 부지런히 쫓아갔다. 10분 후 두 사람은 두 지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이미 물에 잠긴 부둣가를 지나 제3 합숙소까지 다다랐다. 어머니는 놀란 듯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합숙소는 굳게 잠긴 채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강 상류로 약 1마일 정도에 있는 샘 멀리스가 살고 있는 제5 합숙소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눈에 띄었다. 멀리스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술주정뱅이지만 무슨 소식을 전해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물에 뒤덮여 보이지 않게 된 풀밭의 제방과 도랑에 빠져 넘어지면서 흠뻑 젖은 몸으로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어 걷고 있던 프랜시스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안감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간신히 제5 합숙소에 이르렀다. 그것은 콜타르를 바른 목조 오두막이었다. 강 둔덕에 쌓아올린 견고한 석조 방파제를 받침으로 튼튼하게 세워진 오두막 주위에는 고기잡이 그물이 매달려 있었다. 프랜시스는 단 1분도 더 지체할 수 없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황급히 문을 열어젖혔다. 순간 온종일 그렇게도 걱정하던 광경이 눈에 들어왔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샘 멀리스의 간호를 받으면서 아버지는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흑빛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한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이마에는 커다랗게 팬 시퍼런 상처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있는 그대로였으나 탁자 위에는 술병과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수대야에는 흙탕물이 담겨 있었고 그 물에는 빨갛게 물든 해면이 떠 있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사용하는 칸델라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지붕을 휘몰아치는 빗소리가 요란하여 스산한 공포의 그림자마저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황급히 달려가서 의자 옆에 넘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알렉스, 알렉스, 많이 다쳤군요. 아버지는 눈이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핏기 없이 부어오른 입술로 약간 웃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 웃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래도요, 상대는 더 지독하게 터졌죠, 사모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고집에 대한 원망과 그에 대한 사랑과 그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여기 왔을 때는 이제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멀리서는 몽롱한 몸짓으로 헐떡이며 말참견을 했다. 그래도 내가 위스키를 한두어 잔 먹였더니만 기운을 회복했죠. 그녀는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멀리스에게 던졌다. 토요일 밤이기 때문에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 이 바보 녀석이 이렇게 증상을 입은 남편에게 술을 먹였는가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지독한 일이라 전신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하나, 여기에는 붕대 하나도 없었다. 곧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1초라도 빨리.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때요, 알렉스?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집까지 가야 하는데. 그녀는 공포와 싸우면서 열기 오른 머리로 생각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따스하고 밝고 아늑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관자놀이뼈까지 파고든 가장 심한 상처는 이제 출혈이 멎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프랜시스, 빨리 뛰어가라. 가서 폴리 아주머니께 빨리 준비해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즉시 의사를 부르러 가거라. 프란시스는 오한이라도 느낀 듯이 떨면서 알았다는 표시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지고는 머리를 숙인 채 미친 듯이 부두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럼 일어나 보세요, 알렉스. 자, 내 손을 잡고. 방해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알렉스가 부축하려는 것을 그대로 뿌리쳐버리고 그녀는 혼자 남편을 일으켰다. 다리를 휘청거리면서도 그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몹시 떨려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럼 난 가네, 쌤. 잘 가게. 멀리스의 인사를 들으면서 그녀는 어쩐지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면서도 억지로 차를 몰듯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남편을 데리고 나섰다. 입구의 문이 뒤에서 닫히자 날씨 따위는 상관할 것 없이 비틀거리며 서 있는 남편을 돌아보고 엘리사벳은 이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들판의 흙구덩이와 꾸불꾸불한 험한 길을 생각하니 은연중에 망설여졌다. 문득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 생각이 어째서 좀 더 빨리 떠오르지 않았을까? 기와 공장의 다리를 건너서 지름길로 가면 적어도 1마일 정도는 가까우니까. 반시간 안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고 침대에 눕힐 수도 있으리라. 그녀는 새로의 결심을 하고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강 위쪽의 다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아내가 어떻게 할 심산인지 잘 몰랐으나 갑자기 세찬 물소리가 들려오자 자기도 모르게 발을 멈췄다. 어디로 가는 거요, 엘리사벳? 트위드 강이 이렇게 세차게 흐르는데 기와 공장의 다리를 어떻게 건넌단 말이야? 잠자코 계세요, 알렉스. 쓸데없는 말 따위로 해서 체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해요. 그녀는 남편을 안정시킨 다음 끌어안듯 하면서 전진해 나갔다. 이윽고 다리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곳은 강폭이 제일 좁은 곳인데 철사로 된 줄 난간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좁은 판자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긴 했지만 기와 공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공장이 폐쇄된 후로는 이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는 불안과 함께 무언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폭이 좁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없었으므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비에 흠뻑 젖은 부상당한 남편의 모습을 돌아다 보니 갑자기 어머니와 같은 애틋한 마음이 일어났다. 여보, 손잡이를 꼭 잡았어요? 잡고 있어. 그녀는 굵은 철사 난간이 남편의 커다란 손에 잡혀있는 걸 확인했다. 그러나 머리는 다시 혼란해지고 숨은 끊기는 것만 같았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다. 자, 그럼 나를 잡고 따라와요. 그녀는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두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시작했다. 간신히 다리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다. 비에 젖어 미끈거리는 널판지에서 알렉스의 한쪽 발이 미끄러졌다.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아니었다라면 대단한 일도 아니었겠지만 이미 다리 위까지 넘치고 있는 트위드 강의 무서운 탕류가 그의 장화를 가득 채웠다. 필사적으로 발을 끌어올리려 했으나 장화의 무게에 이제는 몸의 중심을 잃은 알렉스는 다른 한쪽 발마저 그대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납덩이같이 무거운 양쪽 장화는 애탈에서 얻어맞은 그의 체력으로 더 이상 지탱해낼 수가 없었다. 그의 외마디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그녀는 반사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때 왈칵 밀려온 노도와 같은 탕류에 그는 그만 난간 철사 난간을 놓쳐버렸다. 그녀는 남편을 껴안고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바로 그때 또다시 밀려온 거센 탕류와 어둠이 순식간에 두 사람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날 프란시스는 밤새도록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나 끝내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강물이 약간 줄어든 때 서로 꼭 껴안은 두 사람의 시체가 모래사장 가까운 물가에서 발견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9월 어느 목요일 저녁 무렵이었다. 프란시스 치점은
조선소가 파하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로한 다리를 이끌고 글렌이 외할아버지의 빵집을 향해 터덕터덕 걸었다. 페인트를 칠한 공장의 판자 울타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다. 밀가루가 깔려있는 공장과 상점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의 작은 몸집은 면으로 만든 헐렁한 작업복에 감싸여 이상하게도 짜부라진 것 같이 보였다. 뒤로 벌렁 젖혀져 쓴 커다란 모자 밑에 기름투성이가 된 얼굴이 유난히도 두드러졌다. 뒷문으로 해서 부엌으로 들어가 빈 도시락을 놓았을 때 그의 천진한 검은 눈동자는 조금 전의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부엌에는 키가 크고 창백한 얼굴을 한 17살의 멜컴 글래니가 식탁 위에, 더러워진 식탁보 위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릇이 너절하게 널려 있었다. 팔꿈치를 괴고 로크의 양도수속을 읽고 있었다. 한쪽 손은 기름에 쩐 검은 머리에 얹고 비듬을 긁적거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암스트롱 대학에서 돌아온 자기를 위해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스간 요리를 열심히 입으로 나르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찬장에서 자기의 저녁 식사인 2페니짜리 파이와 점심때 구워놓은 감자를 꺼냈다. 유리가 반쯤 끼워져 있는 칸막이에 달린 문틈으로 멜컴의 어머니인 미세스 글래니가 손님을 대하는 것이 보였다. 그가 얼른 시선을 돌리며 식탁 위에 늘어놓은 그릇을 옆으로 치우자 멜컴의 화난 듯한 시선이 그를 쏘아보았다. 임마, 남이 공부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할 순 없어? 참 지독히 더러운 손이로군. 넌 언제쯤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밥을 처먹게 될 거냐? 프란시스는 완강하게 침묵을 지켰다. 그것이 그에게는 최상의 방어책이었다. 화상을 입은 자국과 모투성이가 된 손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집었다. 칸막이 문이 열리며 미세스 글래니가 안을 들여다보고 슬며시 들어왔다. 예, 이제 끝났니? 멜컴, 아주 맛있는 계란빵이 됐으니 좀 먹어보렴. 신선한 달걀과 우유로 만들었으니까 소화도 잘 될 거야. 난 온종일 배가 꽉 찼단 말이야. 멜컴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보라는 듯이 배를 쑥 내밀었다가 숨을 후 하고 내뿜었다. 이것 봐, 이 소리를 들어보란 말이야. 아휴, 너무 공부만 하니까 그런 거야. 그의 어머니는 레인지가 있는 대로 뒤뚱뒤뚱 걸어갔다. 그래도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나요. 조금만 먹어보렴. 엄마에게 효도하는 셈 치고 말이야. 그는 어머니가 빈 접시를 치우고 대신 계란빵이 담긴 커다란 접시를 옆에 놓는 것을 잠자코 보고 있었다. 찢어진 코르셋을 입고 치마폭을 너절하게 늘어뜨린 그녀는 계란빵을 먹는 자기 아들을 사랑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엔 빨리 돌아오길 잘했다. 너희 아버지가 지폐를 여실 거야. 하고 중얼거렸다. 그래요? 멜컴은 좀 놀라면서 어딘지 모르게 난처해 보이는 얼굴을 쳐들었다. 미션홀에서 말이죠. 어머니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저기, 저 바깥 공원에서.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녀는 이상하게 쓰디쓴 목소리로 자랑하듯 말했다. 예, 하지만 그건 너희 아버지가 나와 너에게 준 단 하나의 특권이 아니니? 설교까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 그러나 멜컴은 완강하게 거절했다. 엄마는 자랑일지 모르지만 난 그런 데 가는 건 질색이란 말이야. 아빠가 성경을 두드리면서 설교하는 옆에서 얘네들이 아웃 아웃 하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란 말이야. 내가 아직 어린애라면 몰라. 하지만 지금 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마침 그때 바깥문이 열리고 그의 아버지 다니엘 글래니가 조용히 들어왔다. 멜컴은 화난 얼굴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다니엘은 식탁으로 다가가 건성으로 치즈를 한 조각 잘라들고 컵에 우유를 따라서는 선체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미 그는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달아서 반질거리는 검은 바지와 깡총하게 짧은 낡은 상의로 바꿔 입고 있었다. 때 묻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한층 더 빈약하고 초라해 보였다. 구두도 낡아 고칠 때가 된 것이었다. 허리도 약간 굽었으며 시력도 약해지긴 했으나 그나마 아직은 잘 보였으므로 무엇인가 먼 곳을 열심히 바라보는 일이 가끔 있었다. 다만 오늘 밤은 안경 너머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극히 평온한 눈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자 프란시스에게 시선을 던졌다. 너 몹시 필요한 안색이로구나. 저녁은 먹었니? 프란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들어온 후부터는 어딘지 모르게 방안이 밝아진 느낌 같았다. 프란시스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옛날 그의 어머니의 시선과 똑같았다. 예, 프랜시스야. 저쪽에 지금 체리 케이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가서 하나 먹으렴. 레인지 위에 선반에 있을 게다. 미세스 글래니는 자기 남편의 이 무분별한 지나친 친절에 화가 났지만 말은 못하고 코만 벌렁거렸다. 이 양반은 이렇게 자기 걸 누구에게나 나눠주었기 때문에 2번이나 파산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거야.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가슴을 쓸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언제쯤 나가시겠어요? 지금 곧 나가신다면 가게 문을 닫고 올게요. 그는 노란 상하 장식이 달려있는 커다란 은시계를 꺼내며 지금 곧 갈 거야. 가게 문을 닫지 그래. 하나님에 대한 일이 첫째니까. 하더니 쓸쓸한 듯 말을 끊었다가 이젠 더 손님도 없을 거야. 라고 했다. 그녀가 불결한 진열장에 놓인 창의 블라인드를 내리는 동안 그는 멍하니 서서 오늘 밤에 할 설교의 말마디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몸을 움직였다. 자, 멜컴, 함께 가자. 그리고 프란시스를 돌아보고 몸 조심해라. 일찍 자도록 하고 말했다. 멜컴은 입속말로 무엇이라 투덜거리며 책을 덮어버리고는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성난 얼굴을 한 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갔다. 미세스 글래니는 작아서 맞지도 않는 검은 가죽 장갑을 억지로 꼈다. 그녀는 집회 때마다 느끼는 것처럼 오늘도 나들이 가는 기분이었다. 프랜시스야, 접시 닦는 걸 잊어선 안 돼? 흉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프랜시스에게 던졌다. 내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도 유감이구나.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까의 영웅적인 결심이 다시 마음속에 타오르고 윌리 탈록의 일을 생각하니 필요하던 몸이 갑자기 활기가 되살아났다. 기름 묻은 접시를 설거지통에 넣으면서 그는 문득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화가 난 듯 거칠게 접시를 씻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날의 일이었다. 다니엘 글래니가 폴리 아주머니를 향해 핏대를 올리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엘리사벳의 아들은 내가 맡겠소.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들 뿐이니까 그 아이는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요. 그날 이후 그렇게 강요된 은혜로 인해 그는 불행한 그림자 속에 파묻혀 살게 되었다. 그러한 강요된 은혜만이었다면 그의 앞날은 그래도 이처럼 지독한 것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운명을 이처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미세스 글래니의 음흉한 탐욕 때문이었다. 그녀는 프랜시스 아버지의 생명보험료와 토지와 가재도구 등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에서 프랜시스를 맡겠다고 나선 폴리 아주머니의 제안을 법률에까지 호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프랜시스를 데려온 것이다. 그 악랄한 수법은 베넌 일가와의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간접적인 양육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폴리 아주머니는 굉장히 화가 났으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으로 프랜시스에 대한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랜시스가 이 빵집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한 것뿐이었다. 미세스 글래니가 손질해준 옷을 입고 책가방을 맨 프랜시스는 멜컴에게 끌려 읍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미세스 글래니는 두 사람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조금은 보호자다운 기분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애정은 마치 일순간 반짝 타오르는 불꽃처럼 즉시 꺼져버리고 말았다. 다니엘 글래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인정 많고 고결한 인품을 지녔다. 그는 파이꾸러미와 함께 자기가 쓴 팸플릿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틀림없이 마차 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쓴 간판을 매달고 읍내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천국의 꿈속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도 때때로 새 속에 내려와서 진땀을 흘리며
빚쟁이의 성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생각은 천국을 향하면서도 두 다리는 밀가루 속에 처박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으므로 불쌍한 외손자 프란시스의 일 따위를 잊어버린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가끔 생각하면 프란시스의 손을 잡고 뒤뜰로 나가는 봉지에 넣어둔 빵 부스러기를 참새들에게 뿌려주는 일도 있었다. 한편 인색하고 살림도 잘 못하는 탐욕스러운 미세스 글래니는 남편의 실패를 자기 상점의 마부나 점원한테 속아서 빵 굽는 레인지를 하나씩 팔아버리고 싸구려 빵집으로 전락해버린 몹시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온 터이므로 프란시스에 대한 일도 이내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프란시스를 데려왔을 때 함께 가져온 70파운드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자 이 물건은 너무 비싸게 산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녀는 즉시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녀에게는 프란시스의 양육비와 수염료 등이 견딜 수 없는 고민거리로 여겨졌다. 결국 프란시스의 밥값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으나 그 외의 것은 한 푼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프란시스의 바지가 다 해지자 다니엘이 젊었을 때 입었던 낡은 초록색 바지를 고쳐주었는데 그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읍내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프란시스는 그것 때문에 한층 더 비참한 기분이 되었다. 또한 멜컴의 수업료는 항상 제때에 어김없이 지불되었으나 프란시스의 것은 언제나 말썽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보는 교실에서 수업료 미납자로 불린 뒤 굴욕이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그녀에게 애걸하러 갈 때까지 언제나 그의 수업료는 잊혀 있었으며 마지못해 내어줄 때도 숨이 넘어갈 듯한 얼굴로 잔돈으로만 세어서 던져주는 것이었다. 프란시스는 이 모든 굴욕과 냉대를 묵묵히 참고 견뎌나갔다. 그러나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라는 외로움은 아직 어린 그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정말 혹독한 외로움이었다. 어디 미꾸라지라도 잡을 수 있는 개천이 없을까 하고 혼자서 단조로운 시골길을 끝없이 방황하는 일도 있었다. 때로는 항구를 떠나는 기선을 바라보며 목적도 없는 동경과 그리움에 모자의 챙을 잘근잘근 씹으며 절망감을 달래는 일도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종파 사이에서 태어나 혼자 남겨진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심정이었다. 밝고 영리했던 생각들은 둔해지고 얼굴이나 모습까지도 우울하게 변해버렸다. 다만 그에게 단 한 가지 즐거움이란 멜컴과 미세스 글래니가 외출하고 없는 밤에 부엌 화덕 옆에 다니엘과 마주 앉아 외할아버지가 말할 수 없이 기쁜 얼굴로 잠자코 성경의 책장을 넘기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이었다. 다니엘은 특히 종교에 관해서는 프란시스의 자유에 맡겨두고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었다. 만인에게 관용을 설계하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남의 종교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겠는가. 반면 이것은 미세스 글래니에게 또 하나의 속상한 일이었다. 그녀와 같이 영원한 복지를 약속받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이 저지른 바보스러운 행위의 표적인 이 외손자는 파문에 해당되는 저주스러운 존재이며 이웃의 웃음거리밖엔 되지 않았다. 이 상태가 최고조에 달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머리가 좋은 프랜시스는 늘 학교 성적이 좋았는데 전교 글짓기 대회에서 불행하게도 멜컴을 꺾어 외할머니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몇 주일을 계속해서 귀찮게 굴자 마침내 다니엘도 꺾이고 말았다. 외할아버지는 공교롭게도 때마침 파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프란시스의 교육을 중단시켜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더욱 쉬웠다. 미세스 글래니는 몇 달 동안 보인 일이 없던 미소를 교활하게 띠면서 너는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똑똑하니까 집안 살림을 도와줘야겠다. 학교에 가는 대신 일터로 나가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2살밖에 되지 않은 프란시스는 주급 3실링 6펜스의 리벳공으로 다로 조선소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7시 15분이 지났을 무렵 접시 씻는 일은 다 끝이 났다. 프란시스는 긴장된 마음으로 조그만 거울 앞에서 잠깐 자기 모습을 훑어보고는 그대로 집을 나섰다. 밖은 아직 환했으나 차가운 저녁바람이 불자 기침이 나왔다.
우도새 깃을 축혀 올리면서 큰 거리로 나섰다. 그는 마차를 세워놓은 집과 술집 앞을 지나 거리 모퉁이에 있는 병원에 이르렀다. 빨간색과 초록색의 약병 비슷한 두 개의 병을 걸어놓은 옆에 닥터 서덜랜드 탈록 내과, 외과라고 쓴 네모진 간판이 있었다. 프란시스는 입을 약간 벌린 채 안으로 들어갔다. 약국은 어두컴컴했으며 노회, 아위, 감초 등의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쪽 벽에는 짙은 녹색 병이 꽉 찬 약장이 있었으며 그 끝에 진찰실로 통하는 나무 계단이 있었다. 길쭉한 카운터 저편에 의사의 큰아들이 군데군데 빨간 촌농이 흩어져 있는 대리석 층계 위에서 열심히 약봉지를 만들고 있었다. 건장하고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을 한 16살 소년으로 커다란 손과 검은 머리가 유난히 눈에 띄는, 그는 말수가 적은 편으로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띠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는 언제나 프란시스에게 인사 대신 미소를 띄었다. 그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시선에서 깊은 우정을 보는 것이 쑥스럽기라도 하다는 듯이 그대로 눈길을 돌렸다. 그만 늦어버렸어, 윌리. 프란시스는 물끄러미 카운터 쪽에 시선을 둔 채 말했다. 나도 그래. 그리고 난 또 아버지 대신 약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돼. 윌리는 곧 암스트롱 의과대학에 가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탈록 의사는 자기 아들을 자기의 조수라고 놀리듯이 말하곤 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이 없었다. 이윽고 나이 많은 소년이 힐끔 그의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래, 단단히 결심을 했니? 프란시스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으나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다, 프란시스. 윌리의 순박하고 믿음직스러운 얼굴이 찬성의 빛을 띠었다. 나라면 말이야, 그따위 일은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프란시스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다만 외할아버지와 네가 있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프란시스의 깡마른 어린 얼굴은 그 말과 동시에 귀바퀴가 빨갛게 물들었다. 윌리도 동정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난 기차 시간을 알아놨어. 토요일에는 알스테드에서 6시 35분에 출발하는 직행열차가 있어. 쉿, 아빠가 온다. 그는 일단 말을 중지하고 경고하듯이 얼른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진찰실 문이 열리고 탈록 의사가 마지막 환자를 환송하면서 두 사람에게로 다가왔다. 의사는 털털하고 성급한 사람으로 벌써 서리가 내릴 때 입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까마잡잡했으며 머리는 곱슬거렸고 윤기 있는 수염이 보기에도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 공공연하게 스스로를 자유사상가라고 말했고 로버트 잉고솔이나 다윈의 제자로 행세했다. 읍내에서 악평을 받고 있었으나 대면하면 아무도 그를 나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가 진찰실에서는 얼마나 믿음직한 의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의사는 프란시스의 얼굴이 병자처럼 창백하게 야위어 있는 것을 보고 심한 농담을 던졌다. 어이, 또 한 사람 죽게 됐구나. 아니, 지금 당장에 죽는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시간 문제야. 불쌍하구나. 가족도 많은 녀석이. 프란시스의 얼굴에는 쓴웃음이 지나갔다. 의사는 소년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시선을 소년에게 던졌다. 문득 자기의 어두운 소년 시절이 떠오르는 걸 뿌리치며 기운을 내라. 100만 년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결과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프란시스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의사는 하하하 큰 소리로 웃으며 실크 모자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는 마차용 장갑을 끼면서 바삐 밖으로 나갔다. 그는 마차를 타면서 집안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윌리, 잊지 말고 프란시스를 저녁 식사에 데리고 오너라. 9시에는 뜨거운 청산을 부탁한다. 1시간 후 약을 전하는 일이 끝나자 두 소녀는 더할 수 없는 깊은 우정을 느끼며 윌리네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공원과 맞붙어 있는 낡아빠진 저택이었다. 모레 저녁에 결행하기로 한 대담한 모험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동안 프란시스의 마음에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윌리 탈록과 함께만 있으면 인생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이상하게도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아직 프랜시스가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방과 후 캐슬가의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을 때 윌리의 시선이 가스공장 옆에 볼품없이 서 있는 성당에 멈추었다. 얘들아, 나 좀 봐라. 윌리는 갑자기 활기에 넘쳐 외쳤다. 너희들 중에 6펜스 가진 사람 있어?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자. 하고 돌아보니 그곳에는 프란시스가 서 있었다. 그를 보자 윌리는 왠지 부끄러움을 느껴 얼굴이 새빨개졌다. 별 뜻도 없이 해버린 바보스러운 농담은 멜컴이 선동하지만 않았더라면 싸움의 계기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흐지부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멜컴이 바로 이때다! 라는 듯 앞장서서 선동을 하자 다른 아이들까지 두 사람을 충동했다. 프랜시스와 윌리는 공원에 들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승부도 나지 않는 싸움을 했다. 서로 조금 더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은 정말 근사했다. 어두워지자 승부도 없이 싸움은 중단되었다. 그들은 직성이 풀리도록 싸웠으며 승부를 가릴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구경하던 소년들의 잔인성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다음날 학교가 파하자 두 사람은 또 싸움을 강요했다. 비겁한 자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이미 상처투성이가 된 서로의 얼굴을 또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어느 편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 무서운 싸움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들은 비열한 친구들의 성화를 받으며 마치 싸움닭처럼 구경거리가 돼버린 것이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작된 끝을 모르는 비참한 싸움은 그들에게는 악몽처럼 두려웠다. 토요일에 겨우 두 사람만이 만나게 되었다. 숨막힐 것 같은 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갑자기 격렬한 충동에 사로잡혀 서로의 목을 얼싸안았다. 윌리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면서 말했다. 난 싸움 같은 건 하기 싫었어. 난 네가 좋단 말이야. 프란시스도 시퍼렇게 멍이 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내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윌리, 나도 이 다로움내에서 네가 제일 좋아. 두 사람은 공연 안으로 뚫린 길을 걷고 있었다. 더러워진 잔디밭에 야외 음악당이 우뚝 서 있고 낡은 공중변소가 그 건너편에 있었다. 등받이가 떨어져 나간 벤치가 몇 개 놓여있는 근처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고 불황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프란시스는 자기들이 외할아버지의 설교장 가까이로 가고 있음을 알았다. 공중변소의 맞은편 모퉁이에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라는 노란색으로 쓰인 빨간 플래카드가 보였다. 플래카드의 맞은편에 간이 오르간이 보이고 그 앞에 접는 의자가 있는 미세스 글래니가 순교자와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멜컴도 그 옆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찬송가 책을 들고 있었다. 플래카드와 오르간 사이의 야트막한 단 위에는 30명쯤 되는 청중이 둘러싸여 거룩한 댄이 서 있었다. 윌리와 프랜시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다니엘은 시작 기도를 마치고 막 설교를 하려던 참이었다. 모자를 벗어둔 채 얼굴을 약간 위로 향한 그의 음성은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불타는 듯한 신념과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목소리였다. 그의 설교는 동포의 정신과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세계의 평화와 선의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기성교회와도 싸우는 일이 없었으나 그 대신 그 모든 교회를 힐난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과 자비요, 또한 관용이라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러한 덕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무가치한 것이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프란시스는 그 전에도 외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의 설교 역시 거룩한 댄을 읍내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자신만은 은근한 공감을 느꼈다. 어떤 모험을 결심하고 있는 현재의 그에게는 그 설교의 의미가 더욱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비창과 증오가 없는 세계를 향한 동경으로 가슴이 벅차왔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조선소의 리브공 조 모아르가 청중의 바깥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조의 뒤에는 다로의 술집에 드나들며 나쁜 장난을 일삼는 패거리들이 제각기 벽돌 조각과 썩은 과일, 보일러 공장에서 버린 기름걸레 등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었다. 조는 말씨는 거칠었으나 사람은 그리 나쁘지 않은 몸집이 큰 사내였다. 그는 술에 취하면 곧장 빈정거리며 구세군이나 다른 교회의 행렬을 뒤따르곤 했다. 조는 갑자기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야, 댄! 노래 부르며 춤을 춰봐! 프랜시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가 설교를 방해하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순간 프랜시스는 미세스 글래니의 얼굴에 달라붙은 썩은 토마토와 멜컴의 그 보기 싫은 얼굴에 기름투성이 걸레가 날아가는 광경을 상상했다. 온몸에 통쾌한 기쁨이 용솟음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다니엘의 얼굴을 보았다. 노인은 아직도 위험이 닥쳐오는 것조차 모르고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강렬한 열정으로 얼굴을 빛내면서 자기의 신념을 한마디 한마디 토하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자기도 모르게 재빨리 조 옆으로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리려 애원했다. 안 돼, 조. 그런 짓은 하지 마. 우리는 서로 친구잖아. 뭐야? 프랜시스를 보자 술 취한 조의 사납던 시선이 부드럽게 변했다. 프랜시스 아냐? 부끄러운 듯이 천천히 말했다. 난 내 외할아버지라는 걸 깜빡 잊었어. 그는 막 시작하려던 재미있는 장난에 몹시 아쉬움을 느끼는 듯 했으나 이윽고 자기 뒤를 따르던 자들에게 명령했다. 야, 우리 저쪽 광장에 가서 구세군 여자들이나 해치우자. 그 패들이 가버린과 동시에 활기 띈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윌리 탈록 외에는 왜 벼락이 내리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1분 후에 윌리네 집에 도착했다. 윌리는 집에 들어가면서 감동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깐 왜 그랬지, 프랜시스? 프랜시스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외할아버지의 설교는 모두 옳은 말이었어. 나는 지난 4년 동안 인간의 증오란 걸 신물이 날 정도로 맛봤거든. 우리 부모님도 프로테스탄트의 미움만 받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야. 그는 더 이상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벅차 얼굴이 상기된 채 입을 다물었다. 윌리도 잠자코 프랜시스를 거실로 안내했다. 어두운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눈에는 방이 너무나 밝았다. 방 안이 너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갈색 벽지를 바른 방은 좀 긴 편이고 천장은 높았다. 다 다른 빨간 비로도 의자라든가 다리가 부러진 의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칠이 벗겨진 커다란 탁자 위에는 악여로 땜질한 꽃병이든가 손잡이가 떨어진 초인종 등이 물약병 상표 같은 것과 섞여서 널려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그림책과 장난감 등이 잉크가 배고 때가 묻은 채 흩어져 있었다. 벌써 9시가 다 됐는데도 탈록신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잠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짐, 톰, 리처드 등 윌리의 7명이나 되는 동생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의 부모도 아이들의 이름을 혼동할 정도다. 그 아이들이 모두 방 안에 있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얌전한 아이들 옆에서 서로 맞붙어 씨름을 하고 있는 장난꾸러기들도 있고 막 차려지고 있는 식탁 옆에서 두 아이가 금방 구워놓은 빵과 우유를 먹기도 했다. 방 안은 마치 시장처럼 소란스러웠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먼 나라에서도 있는 것처럼 행복한 얼굴로 귀여운 꼬마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화덕 옆에 있는 요람에서 아기를 일으켜 안아 젖을 물리던 탈록 부인은 웃으면서 프랜시스를 맞아들였다. 오, 잘 왔어요, 프랜시스. 진, 스프를 2그릇 더 가져오렴. 리처드야, 소피아 좀 가만히 놔둬. 진, 아기 좀 받아주렴. 어휴, 토마스, 아무 옆에나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아빠가 말씀하시지 않았어? 토마스는 이 집안의 희생자였다. 아빠가 병원에서 이달에는 홍역, 다음 달에는 수두, 이렇게 무엇인가 병균을 가지고 올 때마다 올해 6살 난 토마스는 을에 그 병에 걸리곤 했다. 그러나 머리를 짧게 깎고 항상 석탄 냄새를 풍기는 이 작은 환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병원의 균을 옆 사람에게도 퍼뜨리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를 듣는 것이었다. 프란시스는 여럿이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삐걱삐걱 소리나는 소파에 간신히 끼어 앉았다.
옆에는 윌리 바로 밑에 동생인 진이 앉았다. 이제 14살이 된 진은 자기 엄마를 그대로 닮았다. 크림색 피부에 온순하게 웃는 아름다운 소녀다. 프랜시스는 아까의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질 않아 가슴속에 무엇인가 커다란 덩어리가 들어있는 듯 뒤숭숭하고 머릿속도 혼란스러웠지만 빵과 고기와 우유를 곁들인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언제나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며 행복해 보이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납득이 가질 않았다. 이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 차라리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신앙을 가진 일이 없는 위험한 자유사상에 젖어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불이 이미 이 사람들의 발목을 핥고 있어야 할 터인데 9시 15분쯤 되자 문 밖 자갈 위에 마차 멎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탈록 의사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오고 일제히 환성이 울렸다. 의사는 한꺼번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애워싸였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이제는 그의 아내가 다가가 사랑에 넘친 키스를 했다. 의사는 그제야 겨우 의자에 걸터앉아 구두를 벗고 실내화로 바꿔 신었다. 한 손에 토디잔을 들고 한쪽 무릎 위에는 갓난아기를 올려놓은 의사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는 프랜시스를 바라보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술잔을 들어보이더니 놀리는 목소리로 언젠간 내가 말했지. 독도 쓸 곳이 있다고 말이야. 이런 독한 술도 아주 좋은 때가 있거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야. 알겠니, 프랜시스? 아버지가 기분 좋아지는 것을 보자 윌리는 공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 의사는 프랜시스를 칭찬했다. 그러나 비꼬는 어조로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가톨릭에도 너와 같은 작은 천사가 있었구나. 그러나 난 내 신앙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반대편이다. 신앙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진, 넌 그런 눈초리로 프란시스를 보지 마라. 넌 간호원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너같이 조숙했다간 난 마음도 되기 전에 손자를 볼 것 같아 걱정이구나. 그건 그렇고 그는 갑자기 짐짓 한숨을 쉬며 아내를 향해 우리는 결국 천국에는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리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하며 잔을 비웠다. 잠시 후 프랜시스가 작별 인사를 하고 방을 나오자 문 밖까지 따라 넣은 윌리는 프랜시스의 손을 힘껏 잡았다. 행운을 빈다, 프랜시스. 그곳에 가거든 꼭 편지해줘. 다음 날 아침 5시, 아직 날이 채 밝기 전이었다. 쓸쓸하고 추운 새벽 하늘에 조선소의 기적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지 못한 프랜시스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황급히 작업복 윗도리에 팔을 끼우면서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웅크린 채 조선소를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에 끼어들었다. 아직도 어두운 하늘 저편에서 얼어붙은 듯이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수의실 창고 옆을 지나 공장으로 들어갔다. 뼈대만 세워진 선체가 조선대 위에 여러 개 솟아 있었다. 거의 조립이 다 된 철선의 선체 앞에서 조 모아르 반의 점호가 시작되었다. 조와 조수인 철공, 철판을 부착하는 철판공, 그리고 잔심부름을 하는 소년과 프랜시스였다. 프랜시스는 숯불을 피우기 위해 화덕 밑에서 풀무지를 했다. 사람들은 아직도 잠속에 있는 기분으로 입을 다문 채 각기 작업을 시작했다. 조는 커다란 철회를 들어 올렸다. 망치 소리가 일제히 높아지면서 조선소 일대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프랜시스는 화덕 안에서 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꺼내어 사다리를 뛰어 올라가 뼈대의 볼트구멍 속에 잽싼 솜씨로 집어넣었다. 그것으로 배와 동체가 되는 커다란 철판을 뜨겁게 해주면 망치로 그 철판을 판판하게 두들기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화덕 옆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데 사다리를 오르면 얼어붙을 것처럼 춥다. 공원들은 모두가 실적대로 돈을 받는 나쁜 파리들이므로 프린시스가 아무리 잽싸게 뛰어다녀도 언제나 느리다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특히 쇳덩어리는 어떤 한도의 고열에까지 가열되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공원들에게 퇴짜를 맞기 일쑤였다. 불 옆을 왔다 갔다 하며
수백 번 사다리를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프랜시스는 땀투성이가 된 채 쓰러질 지경이 되곤 했다. 더욱이 언제나 매운 연기에 눈은 항상 빨갛게 충혈되고 화상도 피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면 공원들은 하루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더욱 바쁘게 소년을 재촉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재촉을 해대던 소년들을 혹사시켰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다만 마감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마침내 마감의 벨이 울린다. 프랜시스는 이때가 되면 구원이라도 받은 듯 기뻤다. 그는 갈라진 입술을 죽이면서 마치 소리는 그치고 고요해졌으나 하루 종일 두들겨대는 소리에 귀머거리가 된 듯하여 잠시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을음투성이가 되어 땀이 밴 그는 피로한 머리로 생각했다. 내일이다. 바로 내일이다. 그러자 일시에 피로가 가시고 밝은 눈이 그의 눈앞에 가득 차올랐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날 밤 그는 헌소 속에 감추어두었던 나무 상자를 끄집어냈다. 그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모아둔 은하와 동전을 나무 상자에서 꺼내어 10실링짜리 금화로 바꾸었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그 금화를 움켜쥐었을 때 뜨거운 그 무엇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미세스 글래니에게 바늘과 실을 빌려달라고 했다. 찌푸린 눈으로 묘하게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프랜시스를 보자 그녀는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말했다. 그래, 그 윗서랍 속에 실패가 있다. 바늘도 거기 꽂혀 있으니 그대로 가지고 가렴. 그녀는 의심 많은 눈초리로 프랜시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빵공장 2층에 썰렁하고 초라한 자기 방으로 들어오자 프랜시스는 그 말을 종이에 싸서 겉저고리 안에 넣고 실로 단단히 꿰맸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겨우 안심했다는 듯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조선소의 작업은 정오에 끝났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어두운 공장문을 드나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 점심도 잘 넘어가지 않았다. 자기가 이상스럽게 흥분하고 초조해하므로 미세스 글래니가 야단을 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미세스 글래니도 이날만은 별로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프랜시스는 식탁에서 일어나자 슬그머니 식당을 빠져나왔다. 호젓한 동쪽 통로를 지나서 집을 빠져나오자 거의 뛰다시피 해서 큰 길로 나섰다. 그는 읍내를 벗어나서야 겨우 뛰는 것을 멈추고 걷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오래간만에 노래라도 부르는 것 같은 즐거움으로 꽉 찼다. 이것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 불행한 소년의 가출이라는 슬프지만 평범한 사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모험이며 희망과 자유로 향한 길인 것이다. 맨체스터에 가기만 한다면 어느 방직 공장이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15마일이나 되는 역까지 가는데 꼬박 4시간이 걸렸다. 알스테드 역의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플랫폼은 쓸쓸하게 비어 석유 램프의 불빛이 희미하게 졸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 밑에 있는 벤치에 걸터앉아 칼로 저고리에 깨만 곳을 뜯어 번쩍번쩍 빛나는 돈을 꺼냈다. 몇 사람의 승객이 모이자 매표소의 창문이 열렸다. 프랜시스는 재빨리 창 옆으로 가서 섰다. 맨체스터까지 가요. 9실링 6펜스. 매표소의 여건은 초록색 차표를 날짜 찍는 기계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프랜시스는 그제야 살았다는 듯 기뻤다.